예, 안녕하세요. 노규식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죠.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상담계의 눈물 제조기라는 둥, 전문적으로 사람을 울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죠. 영재발굴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정말 많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개 국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아이들, 또 역사나 지리에 능통한 아이들, 또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예술적 재능을 지닌 아이, 또 바둑이나 이런 특수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아무도 그들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식을 기억하고 안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 알게 된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건 왜 이렇지? 그렇다면 저거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또 영재의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열정적 끈기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정말 그랬어요. 이 아이들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밥도 안 먹고 저걸 한다, 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이제 그거 그만하고 밥 먹자, 이거 그만하고 운동장에 나가 놀아라. 많은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머리는, 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각하고 열정적 끈기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의 뇌와 오른쪽의 뇌는 서로 다른 집단의 뇌입니다. 한쪽은 영재들의 뇌고요, 한쪽은 일반인들의 뇌입니다. 자, 어느 쪽이 영재들의 뇌인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활성화된 부위가 넓죠. 혹시 그 부위의 명칭도 아시겠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의과대학 3학년 과정의 영상의학 수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fMRI라는 특수한 촬영 기법을 사용한 영상인데요, 보통은 수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산소에 초점을 맞춘 촬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때 뇌의 어느 부위가 산소를 많이 쓰느냐를 보여준 사진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영재들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일반인들의 사진입니다. 영재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인들보다 전두엽을 훨씬 활발하게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전두엽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뇌의 단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 앞쪽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거를 이마 앞에 있다고 해서 이마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전두엽은요, 우리 뇌의 자율주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게 되죠. 자, 이 전두엽이 잘 발달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또 이렇게 전두엽이 발달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됐는지 또 해왔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위대한 작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문학과 인문학부터 사회과학 분야까지 통달하지 않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분야의 다양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저서를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자식들에게 남긴 게 있습니다. 그 글을 가만히 보면요, 정약용 선생이 공부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 수 있어요. 그 개념이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자, 경물치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경물, 사물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치지, 지식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연구를 깊이 하다 보면
지식은 저절로 넓어지느니라 라는 얘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큰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 깊이 명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학생 여러분, 이 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부 방법은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공부법과도 많이 닿아 있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보면요,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거는 1976년도에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메타인지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초인지라고 하는 더 알 수 없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요, 이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요. 여러분들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학생들 한번 주변에 보거나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공부만 하고 있는 애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들요, 영화도 보러 가고요, 야구 경기도 보러 가고요, PC방에도 갑니다. 그러면서도 전교 1등을 해요. 문제는 나는 걔 놀 때만 따라다닌다는 게 문제죠. 이들이 이렇게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습 클리닉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해치웁니다. 예, 빨리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잘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그렇게 해치우려고 하는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오답풀이입니다. 내가 10문제 풀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틀린 문제 4개를 더 풀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부를 해치우는 사람의 자세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정약용의 선생님의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을 소개해 보죠. 이분은요, 평생 시골에서 혼자 학문의 길에 매진했습니다. 실제로 만 57세부터 철학적 성찰의 결과물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죠. 근대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그보다는 그 어려운 이름의 책을 써서 저희가 공부할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했던, 예,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사실 1724년부터 1804년까지 딱 깔끔하게 80년 사셨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분 나이 때에 이 시대에 46세라면요, 요즘에 치면 저는 거의 60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작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칸트의 노트에 있습니다. 칸트의 노트는요, 백색 간지를 꼭 사이에 넣었고요, 행과 행 사이를 넓게 만들었고 좌우 가장자리도 많이 비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이야 책 흔히 구하고 노트 쉽게 복사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다 베껴 썼어야 됐거든요. 베껴 쓸 때 이런 식으로 베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그 사이에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몇 단계를 거쳐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즉 단권화를 한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참고서 한 권에 자기 생각을 다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요즘도 많이 봅니다. 요즘은 필사하는 분은 없죠. 다 복사하죠. 저도 학생 때 복사했어요. 의과대학 때, 의과대학에 가보면은 필기의 신들이 있습니다. 너무 필기를 잘합니다. 내가 필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그 친구의 노트를 복사해서 본 시험 과목은요, 오히려 성적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내 머리랑 그 친구 머리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설프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정리한 노트 필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그러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더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그분의 자서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마침내 일어나서 지금은 꽤 넉넉하고 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내 삶엔 늘 많은 행운이 따랐지. 그러니 내 자손들은 내가 지금 이르기까지 이용해온 그리고 신의 은혜로 이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유익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서전 썼을 분이 여러분일 것 같고요. 예, 어느 분의 자서전일 것 같으세요? 감도 안 오시죠? 이분은 미국 철학협회를 창립했고요, 피레침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프랑스 대사기도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분을 가르쳐 신세계 최초의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은 단 2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실천력과 계획으로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된 이분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본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다 이 사람이 한 게 맞아요? 라고요.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사실 이분의 놀라운 점은요,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이요, 단순히 시간 관리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그거의 순서까지 정했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머리가 둔해질 만큼 먹지 말 것, 취해서 마음이 들뜰 만큼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럼 술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예, 내가 오랜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명석해지려면은 24시간 동안 그걸 유지하려면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 덕목인 침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단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성찰, 자기 관리를 끊임없이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기 관리 기능이야말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전두엽의 실행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은 하버드 대학의 린 멜저 박사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기억하기, 복습하기, 사고의 유연성. 여기에 이 복습하기가 모니터링, 점검하기인 거예요. 점검하기를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점검하기라면요, 내가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감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성공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동기는 가장 강해집니다. 학습 동기는요, 언제 강해지는지 아세요? 공부가 잘 될 때 제일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성공을 이루고 잘 됐다는 느낌을 가질 때 공부가 가장 잘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실 만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이때까지 많은 업적을 이룬 분들의 공부 방법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치나 엄친 딸입니다. 엄마 친구 딸이 공부 잘하면 내가 피곤하죠. 근데 그 엄마 친구 딸이나 아들이 공부한 방법대로 하면은 내가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리와 내 머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가 이렇게 생겼고 나는 머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학습 코칭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쫓아가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나는 소질이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맞는 방법을 찾는 팁을 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 머리는요 대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숲을 잘 보는 사람과 나무를 잘 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숲을 잘 보는 사람은 주제를 금방 파악합니다. 기승전결 잘 파악하죠. 그래서 이해가 빠릅니다. 빨리 알아들어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서 100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걸 안 합니다. 반복하기를 굶기보다 싫어합니다. 반면에 이 나무를 잘 보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탐사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요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걸로 못 나가요. 그리고 조금만 순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게 나오면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당황하기 쉬운 그런 유형의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요, 시각적인 걸 잘 보는 분이 있고 청각적인 걸 잘 보는 분이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고 말로 설명해줘야 이해하고 이런 분들 되게 청각형입니다. 공부했을 때 내가 본 페이지가 그대로 떠오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시각형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금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감을 토대로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수정해보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전두엽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